수원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에 개요. 2023년 6월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두 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정황,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자 2,000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보받은 수원시청은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30대 여성 고 씨의 거부로 경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이 고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2023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 씨는 남편과 첫째 딸 당시 11세, 둘째 아들 당시 9세, 셋째 딸 당시 7세를 두고 있었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 대형 산부인과에서 넷째 딸을 출산하고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고 2019년 넷째를 출산한 같은 병원 근처에서 다섯째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2017년에는 남편과 합의해 낙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고 냉장고에 시신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를 추가 조사했습니다. 남편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온 아내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남편이 범행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초등학생 자녀 3명이 있었고 아내의 출산 사실도 모른 채 가족이 사용하는 유일한 냉장고에 최대 5년 동안 사망한 아기들이 있었다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고 씨 부부는 최근까지 콜센터에서 일했으며 경찰 수사 착수 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고 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었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해 전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고 씨 부부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살다가 시부모가 몇 개월 전 수원의 다른 지역 아파트에 이사한 후 2022년 12월 시부모의 집이었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인 주민은 과학수사대가 오가던 날 셋째 딸이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 자녀는 조부모가 보호하다가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6월 23일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고 씨가 넷째를 출산할 때 남편의 서명이 퇴원서에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보호자 남편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남편이 직접 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하루 만에 퇴원했고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도 출산 직전에 한 차례만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 정기 진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6월 22일 구속됐습니다. 그녀는 법원 출석 4시간 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구속영장 심사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자신이 노출되면 남은 세 자녀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6월 25일 경찰은 범행 시점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지속되는 출산 직후로 볼 수 있는지 관련 판결 등을 통해 고 씨의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며 이 부분이 고 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소환 조사 없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가담 여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고 씨를 구속한 후 남편은 소환하지 않았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고 씨 부부는 두 아이를 낳았을 2018년 차상위계층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등 부부의 당시 경제 상황을 확인했으며 고 씨 부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씨는 넷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2017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250만 원이었던 것을 큰 부담으로 느꼈고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9일 오전 고 씨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으로 방황하던 제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숨진 아기들이 매일매일 생각났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라고 늘 생각했다고 밝혔으며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 프라이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상 털리가 시작됐다며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 씨 부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이 어린이집 원비 5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아이들을 출산할 때 산부인과 입퇴원 비용은 미리 아껴둔 보건복지부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남편에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의지가 강했고 베이비박스에 두면 유기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결국 해선 안 될 이런 선택을 했다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경찰은 고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고 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2년 연속으로 생후 1일 된 아기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남편도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살인 및 방소와 관련한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고 씨가 검찰에 넘겨지는 가운데 경찰은 남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남편은 부인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2018년과 2019년 사건 전후로 임신했다거나 출산했다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2019년 11월 낙태를 한다는 대화 내용만 발견했으며 경찰은 고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고 씨의 낙태를 믿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6월 30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아이를 출산한 후 주거지 또는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산 후 하루 이틀 만에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고 씨의 혐의를 영아살해 혐의로 적용했다가 살인 혐의로 변경했는데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살인을 하려는 동기의 고의성과 분만 직후라는 실직적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기준으로 고 씨가 임신 15주 차임이 법정에서 밝혀졌는데 이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하며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어 변호인으로도 화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씨가 새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하는 V백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한 것에 대해서도 고 씨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모 고 씨를 살인 및 시체 은닉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영향. 사건은 2023년 3월과 4월 사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중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 중 1%를 추린 23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시작되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이는 해당 사건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가 한 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5만 원만 부과됩니다. 또한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아도 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도 출생신고가 안되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방임, 유기, 학대 및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낙태나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와 함께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는 실제 신생아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결핵 백신 접종 신생아 수와 출생신고 수를 비교했는데 최근 2년 동안 1만 명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2020년에는 백신을 맞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신생아보다 5,066명 많았으며 2021년에는 6,694명 더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 번호를 가진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토대로 산모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출산 시 의료기관이 행정당국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살해를 처벌하는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 피임 도구를 구하기 어려웠고 가난한 형편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고려되어 형량이 약하게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사회 가치관이 변하여 영아 살해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신호탄으로 작용하는 계기로 영아 살해죄 폐지안이 2023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아를 살해하면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었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사건이 폐지안 통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종전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보다 전인 2006년에도 국내 거주 중이던 외국인 부부가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고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18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고 씨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아이 2명을 출산 후 목 졸라 살해하고 5년 동안 냉장고에 은닉하는 충격적이고 인격 상실적인 사건이라며 분만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범행 후 남편과 인터넷 유머를 나누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씨는 심신미약 치료나 판정을 받은 적 없고 육아를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환청이나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우울증이 있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 1심에서 고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 씨가 만삭 상태로 3월에 6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감 생활을 잘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고 씨에게 스스로를 잘 돌보라는 이례적인 당부를 전했습니다. 고 씨는 이후 6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6월 19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습니다.